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8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자, 우리 이론적으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했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 장단점 정리해 볼까요?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 재고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하고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하고 굉장히 근접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기말 재고 금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단점이 있었다, 그지? 먼저 구입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라고 즉 비용으로 기록되는 금액이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했던 아주 쌀 때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최근의 금액보다 굉장히 싼 금액이 비용으로 기록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약하다라고 단점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장단점이 요거하고 선입선출법하고 정반대다라고 정리할 수 있더라.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가장 최근에 구입했던 물건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정확해가지고 수익 비용 대응이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다 보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뭡니까? 과거에 구입했던 꽤 묵은 물건이 기말 재고로 기록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시가하고 좀 차이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의 장단점을 정리했고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다 이겁니다. 이게 출제된 거고요. 자,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적절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1번 되겠다. 됐습니까? 2번 이동평균법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가중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후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분석합니다. 후입선출법은 장점이 뭐라고? 수익비용 대응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손익계산서에 충실하다. 재무상태표는 약하다라는 의미다. 그죠? 재무상태표는 뭐 의미합니까? 기말 재고가 시가하고 가깝다. 그것이 재무상태표잖아. 그지?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금액하고 시가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좀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도 조금 변형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구경해 보았다. 아시겠죠? 4번 개별법은 실제 물량의 원가 대응에 충실한 방법이다. 개별법이라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지? 그러나 실무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 개별법이 될 것이다. 그죠?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죠?
성능을 향상시킨다던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증축, 개축 등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그죠? 자본적 지출. 3번 파손된 유리 교체 등 자산의 원상 복구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죠? 애당초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개념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건물의 도색 등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그죠? 현상 유지, 원상 복구는 뭐 수익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다. 됐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고요. 2번.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다. 맞고요. 3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4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3, 4번 중에 답이 있겠다. 그죠? 유효이자율법일 경우 매년 상각액은 액의 절대값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죠? 자, 할인 발행의 경우, 자, 할인 발행 의미가 뭡니까? 액면 금액 1억 원짜리 사채를 8천만 원이라는 싼값으로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는 8천만 원만 돈 들어왔어. 그런데 만기 3년이라고 가정하자. 만기가 되고 나면 3년 후에는 8천만 원만 돈 들어왔다고 8천만 원만 돈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액면에 적혀있는 1억 원을 그대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만기 될 때까지 그 2천만 원이라는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계속 원금을 8천만 원 돈 들어왔지만 1억 원을 줘야 되니까 원금을 증가시키는 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할인 발행의 경우 이자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액면 이자 돈 줍니다. 뭐 액면 이자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대변에 현금 10만 원 적히는 거야. 10만 원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원금이 증가하는 부분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상각액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각 금액은 매년마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액면 이자 플러스 상각 금액이 할인 발행의 경우 이자 비용인데 상각 금액이 매년 증가한대. 그러면 이자 비용은 매년 액면 이자 플러스 상각 금액인데 상각액이 매년 증가한대. 그러면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채가 할인 발행되었을 때. 그치?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질문이다. 됐습니까? 할증 발행은 정반대다. 그지? 자,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 1억 원짜리 사채를 1억 2천만 원에 발행했다 이겁니다. 돈 1억 2천만 원 들어왔지만 만기 되면은 1억 2천만 원 말고 1억 원만 돈 주면 됩니다. 그럼 2천만 원만큼 원금을 따박따박 차감시킬 거다. 그지? 차감시킨다는 개념은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액면 이자 주는 거에서 상각 금액을 빼야 된다 이겁니다. 빼는 상각 금액이 매년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됐죠? 그래서 그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의미를 떠올리고 핵심 키워드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라는 개념을 딱 잡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됐을 때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맞겠다 그지?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한다. 그죠? 반대 포지션일 경우 상계 분기한다고 했습니다. 4번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 자기 주식 그죠?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일 것이고 차변으로 분괴되잖아. 그지? 그런데 자본은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되니까 차변 분괴 내용을 대변 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잖아. 그지?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됐습니다. 1번이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잖아. 그래서 4번처럼 좀 출제자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쭉 이렇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뭐 정답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했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해야 된다. 당연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그 효과도 당연히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나타나야 될 거다 이겁니다.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그지? 뭡니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요거는 비록 방법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뭘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3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에 반영한다. 맞고 4번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 변경인지 회계 추정 변경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뭐로 본다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다. 됐지요? 어이. 문제 6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기본원가, 가공비, 제조원가에 대해서 맞냐 틀렸냐 묻네요. 정리합시다.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따라서 기본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원가에도 들어가는 거는 직접 노무비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자, 기본원가, 직접 노무비 맞고요. 직접 재료비 맞고요. 직접 노무비 기본원가 맞고 직접 노무비 맞습니다. 가공비, 제조간접비 맞고요. 제조간접비 맞고 직접 재료비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뭐에 해당합니까?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면 전부 제조원가로 볼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뭡니까? 동그라미 3번이 틀렸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됐지요? 문제 7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죠? 자. 제공품과 제품의 총계정 원장 작성합시다. 둘 다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이 적힙니다. 자, 단기말 제공품은 정기와 비교해서 45,000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기초금액, 기초제공품 0이라고 적고요. 기말 제공품 45,000원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정기말 제품 재고, 기초 제품이다. 그지? 그거 62만 원이랍니다. 단기 중 발생 원가 집계랍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개 합한 거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그지? 얼마입니까? 36만 원 플러스 48만 원 플러스 53만 원 하면은 1370000 나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1370000. 단기 손익 계산서상 매출 원가 1350000. 여기 적히겠다. 그죠? 묻고 있는 거 기말 제품 재고에 요거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합시다. 왼쪽 합계가 1370000이고요. 거기서 45,000원 빼면 1325000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요. 그러면 제품 총계정 원장의 왼쪽 합계는 1945000 되고 거기서 1350000 빼면 59500이라는 기말 제품 금액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 됐지요? 문제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 부문 A에 배분해야 하는 보조 부문 총 변동 원가는 얼마일까? 됐죠? A에 배분되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동일 제조는 두 개, A에 배분되는 원가요. 주식회사 동일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문, 서포트 부문이 S1, S2입니다. 요 두 개의 서포트 부문하고 제조 부문은 A하고 B 있답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문, 서포트 부문에서 생산한 보조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용역 제공 비율이다. 그죠? 자, S1, S2 부문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원가는 각각 40만 원, 20만 원이랍니다. 40만 원, 20만 원. 됐지요? 주식회사 동일제조는 서포트 부문 원가의 배분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순서가 필요하다. 그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한쪽만, 순서 고려해서 한쪽만 고려하니까. 자, S2 부문부터 배분한답니다. 오케이.
자, S1도 S2에 주고 S2도 S1에 주는데 그 중에 한쪽만 고려한다. 뭐만? S2가 S1한테 주는 거 요것만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단계 배분법을 적용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S2부터 분석합시다. S2가 20만 원 원가 집계되었는데 요거가 다른 부문에 제공되는 비율을 보면 S1에 40%, A에 20%, B에 40% 제공된답니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서 20%, 2는 4만 원만큼 일단 A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 4, 8만 원만큼은 S1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S1은 애당초 집계된 거 40만 원인데 S2로부터 8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48만 원이 될 것입니다. 48만 원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주는 비율에 따라서 뿌려줘야 되는데 주의할 점 S1이 S2에 주는 비율이 20% 있지만 이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비율을 뿌려준다. 그러면 A에 주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8만 원 곱하기 분모가 뭐요? 40% 플러스 40%. 80%가 분모가 될 거야. 그 중에서 A에 주는 건 몇 프로? 40%라고. 이렇게 금액 계산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 8분의 4니까 50%잖아. 48만 원 곱하기 50%는 24만 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4만 원. 그래서 S2로부터 받는 거 4만 원이랑 S1으로부터 받는 거 24만 원이랑 합한 28만 원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4번. 그래서 단계 배분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순서를 딱 따져야 된다.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쳐두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별표 칠까?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야.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서림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19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 원,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시간이다. 2019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0000원, 실제 발생 직접 노동시간은 39,000시간이라고 할 때 배부 차이를 구하십시오. 단골 메뉴다, 그죠?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다 이겁니다. 그지? 자, 예정 배부율은 뭡니까? 예상되는 제조간접비 나누기 예상되는 조업도. 그죠? A 나누기 B지 뭐. 그죠? 600만 원 나누기 4만 시간. 150이 될 겁니다. 이게 예정 배부율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업도는 뭡니까?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다. 그지? 실제 직접 노동시간 39,000시간입니다. 요게 예정 배부 금액이지 뭐. 150 곱하기 39,000 5850 요게 예정 배부 금액인데 실제 발생한 금액이 5860,000이랍니다.
예정 배부한 것보다 실제로 더 크게 발생했다. 그지? 이런 거를 과소배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금액 차이 얼마입니까? 5850000하고 5860000 만원 차이다. 그지? 만원 과소배부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완성품이 2000개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완성도 40%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일까요? 단 재료는 공정 50%에서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전 공정에서 균일하게 투입된답니다. 그죠?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형 문제인데 워낙 자주 출제된다. 그지? 그러니까 조금 변형했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공정 초기가 아니고 50% 시점에 몰빵 투입된다. 이렇게 약간 변형했다 이겁니다. 변형하더라도 우리는 푸는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거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대로 따박따박 고려해서 이 내용을 고려해서 수량 계산하면 된다. 별표 쳐주십시오. 우리는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형을 해도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잘 연습해 둡시다. 자, 평균법이야. 자, 기초정품품 단기 착수량 같은 거 자료 없고요. 바로 완성품하고 기말정품품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바로 완성된 거 2000개고 기말정품 500개다. 됐죠?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공간을 좀 아껴서 쓸게요. 자, 총계적 원장에서 요거는 지금 신경 안 쓸 거야. 기초제공품 착수량은 신경 안 쓸 거야. 자, 완성된 거 2000개고 기말제공품 500개야. 기말제공품 완성도는 40%다. 자,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2000개는 이번에 투입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이다. 500개는 이번에 출발해서 4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근데 재료는 50% 시점에서 몰빵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재료비, 가공비. 2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2000 적어줍니다. 됐죠? 자, 500개 기말정품에 대해서 가공비는 어떻게 해요? 야금 투입되니까 500개 곱하기 40% 5, 4, 20 200이라고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문제는 재료비야. 일반적으로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면 5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0개라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 문제는 50% 시점에서 몰빵 투입되거든. 그러면 40%까지 가다가 멈춘 요 기말정품은 재료비를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딱 논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 문제의 경우 기말정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 곱하기 0%, 0개가 된다 이겁니다. 요게 요 문제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료비는 2000개, 가공비는 2200개다라고 계산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번 공장 건물 기계장치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된 경우,
법에 따라서 강제 경매, 공매되는 거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2번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석해 봅시다. 자, 승용차의 경우 구입할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입니까? 택시 운수업 회사입니다. 택시 운수업 회사는 택시 즉 승용차가 없으면 못 먹고 살아. 택시 가지고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비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고 영업용, 영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 공제 해줄 때 전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야, 너 이 승용차 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택시로 써라는 가정하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다 택시로 잘 썼어. 그런데 한 대를 배신을 때렸다, 그지? 뭐 어떻게 반칙했다 이겁니다. 한 대를 출퇴근용으로 그냥 은근슬쩍 한 대 썼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대에 대해서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다시 토해내세요라고 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 유형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길게 설명드렸다. 결국 뭐라고? 동그라미 2번 거래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길게 적었다. 그지?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우리 회사가 택시 회사 이런 것처럼 그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닐 경우 구입했을 때 그거를 비영업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쓴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본다고요? 비영업용으로 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의 의미는 뭐라고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이면서 경차는 매입세 공제 해주니까 그지?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거다라고 정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이고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이러한 세금이 매겨진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잖아, 그지? 재화마다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매겨지는 일반 소비세인 반면 개별 소비세는 핸드백, 텔레비전, 승용차처럼 좀 사치품 성격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매겨지는 소비세랍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뭐 이런 내용이 혹시 문제에서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 8인승 이하 1000cc 초과 승용차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습니까? 뭐 용어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분석했습니다. 자, 3, 4번 마저 분석합니다. 3번.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품을 동회사의 기계장치 수리에 대체해서 사용한답니다. 컴퓨터 제조하려고 원재료로 물건 구입했는데 그거를 원재료를 안 쓰고 기계장치 수리할 때 썼다 이겁니다. 내 물건 요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어쨌든 영업 활동에 쓴 거다 이거지. 그지? 요거는 정상적으로 잘 썼다라고 본답니다. 재화의 간주고급 유형에 이런 거 없었잖아. 그냥 잘 썼다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 아닌 거야. 네 영업 활동에 정상적으로 잘 썼구나. 노터치다. 그다음에 회사가 종업원한테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복.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은 물건을 직원한테 주는 개념이잖아. 혹시 이거 개인적 공급 아닌지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교통정리해 줬다고 했습니다. 야, 작업복
자금 뭐 이런 거는 영업 활동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직원한테 주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라고 딱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거 알았다.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법 규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 규정의 취지와 그 개념을 딱 잡고 있다면 뭐 어떻게든 이렇게 막 풀어서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세법은 이런 겁니다. 규정 외우고 뭐 이상한 율 같은 거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맞다, 그지? 2번. 신규로 사업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영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영업 시작하기 전에 설비 같은 거 물건 구입할 때 매입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업 시작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2번.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과세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한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것이 적용 가능한데 어디에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한테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는 배운 적 없다, 그지?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문 정확하게 판단 못 하더라도 2번이라는 확실히 틀린 지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등장했으니까 소개해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랍니다. 나는 강남에서 장사한답니다. 그러면 강남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관할 착각할 수 있잖아. 강남이 아니고 우리 집 내가 출근하면서 올 때 보이는 역삼 세무서에서 강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역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에서 이거 우리 관할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요새 세상이 어떤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남 세무서 관할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요거 사업자 등록 좀 할게요 라고 오면 받아주자 이겁니다. 역삼에서 받아주고 어떻게 역삼 세무서 담당자가 강남 세무서로 토스해 주면 되겠지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세법에서. 지웁니다. 문제 13번.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납부세액요. 자,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어치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거다, 그죠? 그러면 매출세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 100만 원이 될 겁니다. 매출세액 100만 원. 그리고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50만 원만큼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다만 매입세 불공제 받는 거 혹시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요 금액 중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 자동차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였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컴퓨터 제조하는 회사랍니다. 승용차 사는 순간 비영업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 비용과 관련한 공고가액이 10만 원을 있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10% 만 원만큼은 차감해야 될 겁니다. 그죠? 매입세액 50만 원 중에서 만 원만큼은 공제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만 원 빼면 49만 원이다. 그지? 요것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그래서 매출세액 A 빼기 B 한 것이 납부세액 되겠지 뭐. 얼마입니까? 100만 원 빼기 49만 원은 51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4번. 그리고 마지막 자료 뭐 이런 것도 있었네. 모든 자료 중 영세율 적용 거래는 없다. 혹시 우리 뭐 세금계산서 공문가액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영세율이 있으면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영세율은 없다. 그냥 무조건 다 10%짜리다라고 딱 가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 1번 여비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명목은 뭐 명칭은 상관없어. 근로해가지고 돈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로 봐야 될 것이고요. 굳이 뭐 사례를 짜 맞춘다면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이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본급에다가 100만 원이라는 그 여비 명목의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준다 이겁니다. 당연히 과세지 뭐. 그렇게 사례를 만들 수 있겠다, 그죠?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당연히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다, 그죠? 인정상여라고 부른다고 했었다. 3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요거는 과세 제외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세금 매기는 거는 우리 사회통념하고 안 맞다 이겁니다. 직원 결혼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라고 50만 원 줬습니다. 그 50만 원 가지고 또 세금을 매긴다고요?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과세 제외라고 했었어.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임원 사용인이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는 그죠? 이런 거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이거 당연히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회사에서 직원 월급 준다고 누가 원천징수합니까? 그 돈 주는 회사가 그 직원 대신 원천징수한다 이겁니다. 2번 모든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다. 당연히 틀렸지, 그지?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14% 맞아. 그러나 비영업 대금 이익일 경우 25%. 그리고 금융 실명거래 위반할 때는 아주 높은 율로 원천징수하고, 그죠? 율이 조금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다. 그치? 3, 4번 확인합니다. 3번 신고 기한 내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못했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뭐 이런 내용 우리 공부한 적 없잖아, 그지?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고요. 이름이 뭡니까? 신고가 아니고 납부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 요게 맞는 지문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어요. 생소한 지문 괜찮아. 이런 거 넘어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리했던 핵심 포인트로 정확하게 답 찾을 수 있다고. 자, 4번 원천징수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다. 그치? 직원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 한 금액이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돈 받은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이지만 그 회사가 그 직원 대신해서 나라에 납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지금까지 제8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